제가 준비해 놓은 요거는 주로 이제 정원 쪽에 쓸 수 있는 나무들,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쓰시기에 좀 좋은 것들 위주로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이. 일단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정원 수목에, 그러니까 정원에 쓰이는 나무들. 여러분 정원 설계 배우셨나요 지금? 네, 임춘환 선생님한테 배우셨죠? 그러니까 설계할 때 보면 항상 나무가 들어가죠. 나무 들어가고 그 밑에 관목이나 초본류 이렇게 다 들어가실 거예요. 정원 쪽에, 정원뿐만 아니라 조경 쪽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쨌든 나무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조경화와 달리 정원은 좀 작은 집 같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 큰 나무가 들어가긴 좀 어려워요. 큰 나무가 들어가기가 어려웠고요. 너무 크게 자라는 것도 쓰기 힘들고, 그래서 여기 제가 선택을 해놓은 것들은 좀 예쁘고 키가 뭐 너무 크게 자라지 않고 그런 위주로만 선택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에 다룰 내용은요, 원래 교과과정상에서는 정원 수목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뭐 관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관리는 제 수업 말고 뒤에 보면은 수목의 관리 식재이 있습니다. 수업이 따로.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 교과과정상에 있어서 이게 약간 중복되는데 싶어서 저는 그냥 정원 수목의 종류하고 특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정원 식물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정원에 사용되는 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게 초하류가 있고요. 초하류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관상용 그레스, 지피식물류, 만경류, 수목류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눠보면요, 하나 두 개로 나눠보면 이렇다. 여기는 주로 이제 초본이 되겠고요.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해놓은 것이 이제 풀들이에요. 풀에 해당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테두리 해놓은 요 공간이 이제 나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주로 요 나무에 해당되는 목본류를 배울 거고요.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계셔야지 사실은 그 정원 설계하실 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임춘환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배워보셔서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조경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쪽만 알고요. 이 나무 쪽만 주로 알고 있고, 원의하시는 분들은 또 초하류만 주로 알고 있고, 그 두 개가 약간 어긋나요. 그래서 두 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많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하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흔히 이제 길에 뭐 꽃박람회나 꽃 전시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초하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초하류 중에서 이렇게 화단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일년초라 그래요. 1년초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1년 만에 꽃 피고 죽는 애들 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시면 그게 올해 꽃 피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작년 가을에 꽃을 뿌리시면, 씨를 뿌리시면 올해 봄에 꽃이 피고 여름 되면 싹 죽고, 또는 봄에 뿌리면 가을에 꽃 피고 죽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장점이 있어요. 씨를 통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봄에 뿌려놨으면 가을에 폈겠죠. 뭐 씨가 떨어졌겠죠. 내년에 봄에 다시 싹이 나서 내년 가을에 다시 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것들이며, 대표적인 건 이제 코스모스 같은 것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일년초들이요, 그 조경 쪽에서는 길거리 화단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길거리 화단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 사용할 때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묘를 사다가 써요. 묘를 육묘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거기서 묘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갖다 그냥 심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로 1년초를 쓰던 방식인데, 요게 이제 조금 바뀌어요. 지금은 바뀌어서 씨를 굉장히 넓은 면적에 뿌리는 방식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가을에 넓은 면적에 꽃이 한 종류의 꽃이 싹 피겠죠. 또는 봄에 가을에 뿌렸던 씨가 봄에 5월 정도 되면 꽃이 싹 피겠죠. 그래서 경관을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1년초를 주로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렇게 화단용으로 주로 썼다고 하면, 요즘 1년초들은 경관하여용이라고 해서 그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름의 그 어느 공간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이 있고 해서 여기를 내가 멋진 경관을 좀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주로 저런 1년초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사용하게 되고, 또 이런 화단의 형태로 가게 되면요, 이게 관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저희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고요. 바로 이게 이제 경관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1년초예요. 여러 해살이 풀이 아니고요. 1년초를 이용해서 5월 정도 되면 다 꽃이 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통은 앞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작게만 하는데, 이제 일본 같은 데 가시면은, 특히 이제 북해도로가 굉장히 경관이 유명한 데예요. 가시면은 이렇게 넓은 면적에다가 전부 다 1년초 종자를 이렇게 띠 형태로 쫙 뿌려놓게 되면 5월이 되면 얘들이 동시에 거의 다 펴요.
거의 다 피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무늬가 되죠. 이게 일명 레인보우 가든이에서 무지개 가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사람이 거기에 딱 섰을 때 일단 입에서 와 소리가 나오게 돼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와 다음에 카메라 들이대겠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경관이라는 거는. 그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다 초화죠. 풀이죠. 네, 풀인데 요런 놈들.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취나물이에요. 취나물. 취나물이라고 해서 정원식물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정원식물 쓰는 거는요. 다 씁니다. 다. 모든 관상 가치가 있는 건 다 써요. 요 잎 자체가 이 하트 모양이죠. 약간 심장 노지는 콩팥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런 모양 자체가 독특한 거예요. 그런 걸 정원식물을 쓸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자꾸 갖고 계셔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초화 쪽에서는 더 많은 걸 보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고추 있죠. 고추. 고추 항상 우리가 먹는 양용으로만 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원에 안 쓸까요? 써요. 요즘 뭐가 나와 있어요? 일명 하늘고추라고 하는 것들. 꼬치가 위로 솟아 있는 애들. 그죠? 예. 못 보셨어요? 하늘고추라고 해서 많이 나와요. 고추가 하늘로 이렇게 솟아 있고 보통의 고추하고 뭔가 다르죠? 색깔도 요즘은 그 하늘고추 색깔이 변해요.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원에 쓰자. 예쁘다. 정원에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일단 볼거리가 있으면 돼요. 볼거리가. 예, 그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곰치인데요. 곰치 꽃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안 보셨죠? 지금 한창 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노란색의 곰치꽃이 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나물로 만드시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을에 지금 한창 펴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아까 옥구공원에도 많이 펴 있던데 구절초라는 식물이고요. 이런 식물들, 뭐 구절초 같은 식물들은 요즘 차로도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쓰죠. 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금낭화라는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미꽃 같은 이런 식물들은 1년 초가 아니에요. 매년 그 자리에서 계속 피고 지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단연생 여러 해살이 풀 한문을 좀 쓰면 숙근초. 숙자가 잠잔다는 뜻이에요. 근은 뿌리근, 즉 뿌리가 잠을 자는 식물. 겨울 되면 지상부는 죽고 없어지고 말라서 없어지고 땅 속에 있는 뿌리만 겨울잠을 자고 봄 되면 다시 나오는 그런 애들을 숙근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숙근초들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나무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닌데 숙군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대부분 숙군초가 많거든요. 그런 식물들은 항상 가을 이후 뭐가 오죠? 여름이 왔고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가을 이후 겨울 봄 이게 항상 이 유전자 속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요. 즉 추워져야지만 봄이 오는 거예요. 추워져야지만. 근데 추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야. 집을 빵빵하게 따뜻하게 사시는 분들 있어요. 따뜻하게 집에서 난 화분을 어디서 받으셔갖고 첫 해 정도로 꽃을 봤는데 2, 3년 지나면 꽃이 안 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추위를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겨울 다음에 봄이 오도록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계속 집에서 키우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얘네들은 겨울이 안 오는 거예요. 겨울이 안 왔기 때문에 나는 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따뜻하다고 이건 봄이 아니에요. 겨울이 오기 전일 뿐이지. 그래서 꽃이 안 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숙군초아래는 반드시 저온을 겪어줘야 된다. 추위를 겪어야지만 꽃이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난초들은요 게으르신 분들이 좀 꽃을 잘 피워요. 집에 추운 데다 그냥 던져놓고 겨울 동안 신경 안 썼을 때 겨울 겪은 다음에 꽃을 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남뿐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집에 보면 아잘레아 같은 그 철쭉 종류도 또 선물 많이 받으시죠. 걔들도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저온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숙군초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다음 구근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초화류예요. 이게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건데 구근류는 숙군초 중에서도요. 땅 속에 숙군류, 다연생 식물이 땅 속에 뿌리가 오랫동안 잠잔다고 했잖아요. 겨울에. 구근류는 숙군초의 일종이에요. 일종인데 그 뿌리가 좀 더 튼튼하게 자라요. 굵게 자라요. 크게 자라서 양분 같은 걸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양파 생각하시면 돼요. 양파,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을 걔들 보면 땅 속에 있는 게 굵어져 있죠.
그냥 뿌리보다도 훨씬 더 굵어져서 모양이 확 튀잖아요. 그런 걸 구근류라 그래요. 구근류. 구근류를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런 구근류들은 숙군 초류하고 달리요. 구근은 땅속에 양분을 저장하고 있죠.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물들을 수분이 많은 데 심어놓으면 썩어버려요. 그죠? 얼어 죽는 건데 썩어버려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물이 많은 데다 키워서는 제대로 고구마 잘 안 자라거든요.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근류들은 배수가 잘 되는 데 심어야 돼요. 배수가 잘 되는데, 즉 모래가 많은 땅에다가 심어줘야지 구근류가 잘 자란다. 그래서 구근 중에 우리가 봄에 보면 튤립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튤립 같은 것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요. 바닷가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지역이 어디 있냐면 지금 저기 전남에 가시면 신안이라고 있어요. 신안군의 임자도라고, 예, 그 섬이죠. 거기에서 매년 튤립 축제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유들이 대부분 봄에 굉장히 화려하게 꽃피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거는 이미 지금쯤은 졌을 거예요. 이게 가을에 꽃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상사화라는 놈이 하나 있고요. 이건 상사화는 아니에요. 그거와 비슷한 이건 꽃무릇, 예, 꽃무릇 또는 석산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에요. 예, 여러분 사진은 지금 상사화 사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진은 상사화고요. 요건 꽃무릇 석산이라는 식물이고요. 요게 이제 상사화예요. 상사화는 이제 여름에 한 8월 중순 이후쯤 되면 잎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꽃대만 펴요. 여기 잎 안 보이시죠? 지금 꽃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잎하고 꽃이 못 만나는 그런 구근류고요. 앞에 보셨던 석산 같은 경우는 가을에 꽃이 핍니다. 거의 이제 추석 전후에서 꽃이 피는.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 추석 때. 근데 여유가 되신 분 있나? 대부분 친정이나 저기 가셔야 돼서. 전라도 쪽에 고향 있으신 분은 특히 전남 쪽에 있으시면은 추석 전후로 해서 영광의 불갑사라든가 고창의 선운사를 꼭 가보세요. 고창의 선운사 가시면 저 꽃무릇이 아주 만발돼 있는 것을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입 쫙 벌어집니다. 그 순간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이쪽에서 계속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쪽에서도 이야 이거 하면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추워서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돼요. 신구대 식물원에 많이 넣었죠. 그 전에 한택식물원에도 많이 넣었었고 요즘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되고 있어요. 예전에 안 됐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안 돼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구근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 얼레지라는 식물이고요. 그냥 보세요. 처녀치마라든가 참나리. 얘네들 땅속을 파시면 구근류들이 있어요. 구근들이. 그리고 근데 많이 쓰시는 게 이렇게 이제 튤립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꽃무릇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선운사 가시면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습보다 더 멋있는 건요. 이거 완전히 그 햇빛 잘 드는 공간에 심겨져 있죠. 선운사 골목에 가시면은 그 선운사 가는 길 있고요. 그 건너편 강이 아니지. 냇가 건너편 있어요. 계곡가 건너편. 그러면 그 숲이에요. 거기는 숲 아래쪽에 펴 있는 게 훨씬 더 경관이 멋있어요. 그리고 이런 수생식물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 초하류에 해당되고요. 우린 초하류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수생식물들. 요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요 식물. 요 밑에 있는 건 수련이라는 식물이고요. 요 위에 있는 거. 지금도 한창 펴 있는 이제 점점 시들어가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칸나라는 식물이에요. 칸나. 칸나인데 칸나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 땅에서 심죠. 근데 얘는 예외적이에요. 얘는 원래 습에 강해요. 습지에 강한데 칸나도 구근류거든요. 구근류라서 구근류는 원래 습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예외예요. 얘는 원래 물에 강한 놈이에요. 그런 놈 중에서도 품종을 더 육성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물에 사는 칸나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물칸나예요. 물칸나. 진짜 물칸나예요. 밖에 나가시면 물칸나라고 파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짜예요. 다른 식물이에요. 다른 식물인데 그걸 물칸나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잘못된 이름이고요. 진짜 칸나가 물칸나예요. 물에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하류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옆에 있는 보시면 멋지죠? 이 정원 보시면 이런 곳 만들고 살고 싶죠.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일본에 가면 북해도에 있는 유니가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조성돼 있는 정원인데
여긴 나무가 있고요. 그죠? 옆에 가시면은 이렇게 초하류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수꾼 초하류들이에요. 단연생 초하류들. 그리고 여기는 잔디가 있죠. 이렇게 잔디처럼 바닥을 쫙 덮는 식물이 있어요. 우리 잔디 정원하면 항상 잔디들 넣고 싶어 하시죠. 그런 잔디류를 흙을 덮는다, 땅을 덮는다 해서 지피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피식물이라고 하고요. 그런 지피식물이 꼭 잔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을 싹 덮어버리는 식물이면 전부 다 지피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조경 쪽에 많이 일을 하시게 되면 주로 나무하고 잔디하고 지피식물 위주로 하시게 돼요. 특히 나무하고 잔디 위주로 합니다. 조경은 주로 그걸 다루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정원을 가시게 되면 잔디, 지피, 뒤에 있는 수꾼, 초하류까지 다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원 쪽이 훨씬 더 많은 식물을 다루게 됩니다. 훨씬 더. 근데 이 조경하시는 분들이 그 수권성 식물들 다루는데 굉장히 약해요. 1년 초하류는 그냥 막 사다 쓰면 되니까 1년만 보고 어차피 죽으면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수꾼 초하류는 한번 심어놓으면 이건 몇 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망쳐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 나중에 초하류 쪽에서 따로 배우시고요. 이것도 지피식물의 일종이에요. 많이 보실 거예요. 봄 되면. 꽃잔디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그죠? 꽃잔디라고 해서 이 식물들이 5월 되면 핑크나 흰색 꽃이 피고 향기도 굉장히 좋죠. 굉장히 많이 핍니다. 이 정도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엄청나게 썼어요. 조경 쪽에서도. 요즘은 조금 안 쓰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색깔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색깔이 좀 이상하다? 어떤 분들은 좀 싸 보인다? 이러면서 안 쓰려 그래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피식물 말고 덩굴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덩굴성 식물들. 덩굴성 식물들이 왜 이제 다시 그 유행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벽면 있죠. 벽면. 이게 경사진 벽면이라든가 이런데 뭐 정원을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녹지를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땅이 없어요. 그죠? 땅 있으면 조금이라도 건물을 크게 지어서 돈 벌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녹지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녹지는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야 그래 그러면 뭐 땅 없으니까 그래 니네가 만약에 벽면에다가 식물을 심어놓으면 그것도 녹지로 인정을 해줄게가 됐어요.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벽에 식물이 덮여 있으면 그 부분 뭐 100%는 아니지만 0.5나 0.2 정도로 그러니까 20% 내지 50% 정도를 녹지 면적으로 포함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이제 막 심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덩굴성 식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서울이나 이런 도심지 가시면 방음벽 같은 데도 아마 뭔가 막 타고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덩굴성 식물입니다. 그럼 그냥 단순히 그냥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 심어놓음으로써 방음벽에 소음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식물 자체가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그냥 그냥 길 지나가는데 회색의 방음벽보다 녹색의 식물을 보는 게 좋죠. 또 어떤 경우 거기 꽃 피는 식물들도 있고 그죠? 그런 목적으로 많이 심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녹색을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건물의 그 벽면에 녹화를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요. 집안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뭐가 겨울에 냉방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예. 특히 그 냉방비나 난방비 때문에 건설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조금 했는데 전기 쫙 떨어지네? 이러니까 하자. 서울시에서는 이거 뭐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건물에 다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옥상 녹화하게 하겠다. 옥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50% 대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식물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덩굴성 식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처음 보시나요, 이 식물? 아닐 텐데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이에요. 그러시군요. 산에 가시면 좀 볼 수 있어요. 이건 쥐다래라는 식물이에요. 쥐다래. 예, 다래라고는 아시죠? 다래. 예, 그 우리가 열매 먹는 그 다래인데 그거와는 달리 이건 쥐다래라고 해서요. 꽃필 때쯤 되면 이 잎의 색깔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관상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그냥 산에 있는 야생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외국 애들은 이미 이거 정원에다 다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요 비슷한 놈이 이제 개다래라는 놈도 있고요. 우리나라 식물 중에 그 개다래는 저기 흰색으로 물이 들어요. 두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다래라네. 으름덩굴이에요. 으름덩굴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으름덩굴 같은 경우 꽃이 굉장히 예뻐요. 초콜릿색이라고 해서 초콜릿 덩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열매가 달리면 이렇게 달리죠.
그래서 요거 안에 있는 열매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우리 으름이라고 하면 요즘은 요런 으름이 나와요. 열매 색깔도 이제 핑크색이면서 안에 있는 건 똑같은 열매가 달려있는. 열매 색깔도 예쁘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있죠. 맛도 똑같고. 그렇죠? 점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요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벽면 쪽에 능소화라고 하는, 능소화라고 하는 요 식물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뭐 한때는 별로 안 썼었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쓰고 있어서 능소화만 생산하신 분이 떼돈을 또 버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아이비라고 해서, 아이비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식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벽면을 타고 가는 식물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 식물 중에 이제 수목이 있어요. 수목 나무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 나무만 해도 500-600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 하시긴 힘들고요. 뭐 앞에 있는 초하루는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딴 데서 초하루 갖고 있는 5시간 갖고도 모자라요. 시간이요. 다 하시기에는. 어쨌든 이런 수목이 있고요. 이런 수목은 크게 이런 키가 큰 이런 나무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키가 큰 형태의 나무죠. 뒤에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요거 이제 구상나무라는 식물이고요. 요거는 층층나무라는 식물이고요. 키 큰 나무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키가 작은 놈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키가 큰 게 이제 교목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키가 작은 걸 관목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키가 작은 관목류들, 보통 우리가 많이 보시는 형태죠. 이런 눈주목 같은 것들, 이제 전부 다 관목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요것들은 이제 관목 중에서도 보면 완전히 바닥에 깔려 있는 관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피류에 해당이 돼요. 앞에 보면 지피식물 했었죠. 그래서 지피식물에는 관목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겹친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피식물이 들어가요. 겹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먼저 하나 용어를 좀 정의를 하고 갈게요. 나무, 특히 이제 조경수목이나 정원수목을 얘기할 때 하나 알고 가실 게 나중에 조경 설계나 이런 걸 하실 때도 보면요,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써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침엽수다, 활엽수다라는 용어를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교목이다, 관목이다, 또는 상록수다, 낙엽수다, 이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침엽수하고 활엽수, 침엽수하고 활엽수를 말씀드릴게요. 침엽수 하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소나무, 잣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예외는 있어요. 항상 예외는 있어요. 소나무, 잣나무처럼 잎이 뾰족한 식물을 우리가 침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목이나 뭐 잣나무나 구상나무, 소나무, 개비자나무, 나구송, 메타세콰, 얘네들 전부 다 침엽수에 해당돼요. 근데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 나구송, 메타세콰이아들은 잎이 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넓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활엽수냐? 활엽수로 취급을 안 합니다. 걔네들은 침엽수로 봅니다. 침엽수. 보통 침엽수라고 하는 건 원래 거시식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거시식물, 씨가 밖에 나와 있는 식물인데 복잡한 건 가지 마시고요. 어쨌든 걔들도 침엽수다 라고 보시고요. 이제 실제 사진은 뒤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활엽수는 잎이 넓은 식물, 보통 뭐 벚나무나 장미나 이런 것들이 잎이 좀 널찍하죠. 이렇게 활엽수에 해당이 돼요. 이제 뒤에 헷갈리는 거 하나 나올 거예요. 사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써놨죠. 은행나무하고 위성류는 과연 뭘까? 이게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게 너무 쉬운 식물인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상록수하고 낙엽수가 있어요. 상록수는 1년 내내 녹색을 띈다는 얘기죠. 그럼 상록수는 낙엽이 안 될까요? 상록수도 낙엽은 이루어집니다. 봄이 되면 새 잎이 나오면서 오래된 잎은 서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녹색은 보이니까 우리가 낙엽이 안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낙엽수는 가을 되면 다 떨어지는 편이고요. 근데 이 상록수나 낙엽수라는 개념은요, 이게 지역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상록수였어요. 여기 올라오면 낙엽수로 바뀌어요. 알겠죠? 춥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그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상록수, 낙엽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 중부지방에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성상은 그래서 한 가지 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교목과 아까 얘기했던 관목이 있어요. 교목은 대부분 키가 큰 걸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키 크다고 해서 교목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원래는 원줄기 한 대가 쫙 올라가요. 원줄기 한 대가 올라가서 위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형태를 교목이라고 하고요. 관목은 밑에서 원줄기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걸 이제 관목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키만 갖고 하지는 않아요. 원래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키로 하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나무를 얘기를 할 때는요. 예를 들어 소나무만 말씀드릴게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키가 크죠, 대부분. 그러니까 교목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잎은 상록성이죠. 상록성이고 뾰족하죠. 그러니까 소나무는 교목성, 상록, 침엽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순서는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목련 같은 경우는 키가 큰 나무가 많죠. 교목성이고요. 낙엽이시죠. 그 다음에 잎이 넓죠. 그러니까 교목성, 낙엽, 화렵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보면 여기 또 써놨죠. 은행나무, 나구송, 낙엽송, 메타색 화려는 어떻게 되냐 도대체 볼까요? 예를 들어 요건 누굴까요? 잣나무예요. 잣나무 잎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침엽수 종류를 이제 나중에 자꾸 구분을 하실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침엽수 종류를 구분할 기회가 생길 텐데 되게 헷갈려요. 이게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침엽수, 특히 잣나무나 소나무 같은 걸 확인을 하려면요, 가장 좋은 거는 잎을 따버려요. 잎을 따요. 잎을 따게 되면 잣나무들은 항상 이렇게 5개씩 묶여 나와요. 5개씩 묶여 나와요. 그리고 소나무 종류는 2개 내지 3개로 묶여 나와요. 그래서 잣나무냐 소나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거는 특히 침엽수들을 보실 때는요, 나중에는 잎만 갖고 식물을 구분할 기회가 많아요. 보실 기회가. 우리가 봄 되면 꽃이 많이 피니까 꽃만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잎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는 항상 잎의 앞면과 뒷면을 같이 봐라. 항상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식물 앞면과 뒷면을 계속 보면 구분이 돼요. 우리는 보통 앞면만 보거나 옆에만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앞면 보고 뒷면 보고 하면 차이가 생겨요. 똑같이 생긴 식물 같은데 뒷면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뒷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요건 뾰족하니까 침엽이라고 하겠죠. 요건요. 요것도 침엽입니다. 근데 이건 보통 이제 약간 넓은 침엽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죠? 나한송이라는 식물이고요. 여기서는 월동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주로 이제 남부지방에서 많이 쓰는 식물인데, 요런 침엽도 있고요. 요거는 향나무의 잎이거든요. 향나무 같은 잎들도 보통 넓지도 않고 뾰족하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침엽수로 분류를 해줘요. 요런 형태의 잎을 인엽이라고 그래요. 비늘린. 비늘처럼 포개져 있다, 기와처럼 포개져 있다 해서 인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침엽수의 일종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께 헷갈리는 그림 2개 딱 보여줄게요. 이거 누군지 아시죠? 은행나무죠. 이건 위성류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위성류. 그래서 위성지방, 중국의 위성지방인데요. 거기 자라는 버들류, 그러니까 버드나무 같다 해서 위성류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화렵일까요? 침엽일까요? 헷갈리게 생겼으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생긴 걸로 보서는 화렵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침엽이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여기 예외가 있어요. 은행나무는 생긴 거는 넓은 화렵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얘는 우리가 분류할 때는 침엽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얘도 거시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침엽으로 분류를 해서 침엽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자라는 것도 침엽수하고 비슷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생긴 게 뾰족 가늘죠. 가늘고 길죠. 그러니까 생긴 건 침엽처럼 생겼죠. 하지만 얘는 화렵수예요. 얘는 화렵수예요. 그게 예외라고요. 이게요. 항상 예외는 있어요. 그래서 위성류라는 식물은 화렵수고요. 은행나무는 거꾸로 침엽수에 해당돼요. 2개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놈들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정원식물들이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에든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뭐 나무뿐만 아니라 풀도 마찬가지고요. 조경적하고 비슷합니다만 정원식물을 쓸 수 있는 것들 어떤 첫 번째는 관상 가치가 있어야 된다.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볼거리예요. 근데 그 볼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내 개인 정원에 넣고 싶다. 그럴 땐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호박꽃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호박꽃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 기준이 어차피 내 기준이거든요.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실용적인 가치입니다. 이 실용적인 가치는 뒤에서 여러 가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나는 벽면에 예쁜 거 필요 없어. 안 예뻐도 돼. 대신 나는 집에 벽에다 딱 붙여놔서 온도 많이 떨어뜨려 주면 돼. 그죠?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죠. 나는 예쁜 거 필요 없어. 열매 많이 맺으면 돼. 난 유실수가 필요해. 그럼 유실수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식재지의 불량한 환경이나 병충해에 대한 정력하고 적응성이 굉장히 강할 것.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내공해성. 공해에 강해야 된다. 이건 특히 도시에다 식물 심을 때 얘기해요. 도시에 식물을 심을 때. 예를 들어 도시의 가로수를 보시면요. 많이 보시는 나무들이 뭐가 있죠? 은행나무, 플라타나스. 예전에 그런 걸 많이 보셨죠? 요즘은 이팝나무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네, 메타세콰이아는 도시의 가로수로 거의 안 씁니다. 많이 안 쓰죠. 요즘 많이 쓰는 게 또 뭐가 있죠? 하나. 벚나무. 그죠? 옛날에는요. 그래서 플라타나스는 은행나무 위주로 심었어요. 왜? 공해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냥 잘 자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졌어요. 그렇죠. 뭐 별 볼품도 없고 은행나무에 뭐 가을 되면 그나마 노란색의 단풍이라도 좀 보고 할 텐데 플라타나스는 가을 되면 갈색에 막 떨어지고 지저분하다 뭐 이런 인식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우리도 좀 가로수 좀 이쁜 것 좀 보자 라고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니네 이팝나무 심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조경 쪽에. 그래도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한 4, 5년 전부터 이팝나무가 심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팝나무가 공해도 강하고요. 꽃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걸 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팝나무 보니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 더 예쁜 거. 뭐겠을까? 그래서 봄 되면 벚꽃이 만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벚나무 심어라고 난리가 나요. 저희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왕벚나무는 공해에 약해요. 그래도 심어요. 왜 심을까요?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원하면 심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예쁘게 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점점 예쁜 쪽으로 가요. 기능성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음양성이에요. 음양성은 그늘에 견디냐 양지에 견디냐 이 정도고요. 그다음 내염성은 도심지에서 나타난 일은 별로 없는데요. 바닷가 또는 간척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 특히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 소금기가 많죠. 소금기에 강한 식물들을 심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뭐 어디 바닷가 주변에 집에 가서 정원을 만들어 주신다 할 때는 내염성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그거 고려 안 하고 서울에서 예뻤던 거 그냥 그대로 심었다간 다 죽어요. 그런 게 있고요. 내 다밥성은 특히 이제 잔디 같은 데 많이 영향을 받아요. 밟았을 때 견디는 힘. 이게 이제 지피류에서 많이 쓸 수 있고요. 내한성. 이 내한성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추위에 견디는 힘이에요. 추위에 견디는 힘. 이게 그 외국에서 식물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내한성 부분. 외국은 특히 영국에서 하신 분들 또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일본은 도쿄 쪽이 굉장히 정원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 유럽은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하고 우리나라 겨울 기후가 달라요. 도쿄만 해도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우리나라 부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기후상으로. 근데 유럽의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부산 정도? 그 정도 기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도. 근데 거기에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경기도 쪽에 왔다 하면 그것들은 겨울 되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심어놨을 때 굉장히 예쁜데 다음이 지나고 났더니 안 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경험이 쌓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원예 식물들을 여기다 심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정원 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본인들 이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 내한성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요. 추위만 문제가 되느냐 하나가 더 있어요. 더위도 문제가 됩니다. 더위. 유럽 쪽 식물들이 저게 문제예요. 또
유럽 쪽에 있는 식물들은 여름에 유럽은 안 더워요. 여기 굉장히 덥고 무덥고 습하죠. 그죠? 그렇지만 유럽은 연중 기후가 거의 일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 바다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겨울엔 너무 춥고 건조하고 여름 되면 너무 덥고 습해요. 그러니까 더위에 약해서 여름 되면 싹 녹아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여름에. 그래서 식물 중에 보면요, 어떤 식물은 그 도감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식물은 5월에 꽃이 피면 서리가 내릴 때까지 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그건 걔네들 사는 데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었으면 그렇게 폈을 거예요. 근데 한국 되면 올해 꽃이 폈으면 신나게 펴요. 5월 되는. 6월 되고 7월 가면서 서서 애들이 누렇게 뜨고 막 짓물러지면서 싹 녹아버려요. 여름에 습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내서성이에요. 내서성. 더위에 견딜 수 있는 힘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잘 되는 식물이면요,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돼요. 네. 한국에서 1년 내내 꽃이 피고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다 갖다 줘도 다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경하시는 분들도 그 조경 식물 중에 자꾸 그런 걸 찾거든요. 이런 거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외에다 팔 수 있다 이러면서. 근데 뭐 알아야 뭘 팔죠. 그죠? 쉽지 않아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나무도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식이 잘 돼야 된다. 특히 이제 조경수목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심었다가 캐다가 옮겨 심죠. 캐서 옮겨 심다 보면 나무의 뿌리가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나무 뿌리는 잘렸고 위에 있는 잎은 있고, 그러면 밑에서 물은 못 올라가고 위에 있는 나무 잎에서 물은 나가고, 그러니까 말라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식이 잘 되는 애들은 보면 더 옮겨 심었을 때 빨리빨리 뿌리가 내려서 물을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뿌리가 잘 나오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이식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이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희가 한창 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니네 조경업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보통 저런 나무들은 그냥 맨 땅에 심어놓고 키워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캐서 옮겨 심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묘목을 맨 땅에 안 심어요. 맨 땅에 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용기에다가 심어요.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런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작은 그 플라스틱 박스가 될 수도 있고요. 종이박스는 아니고 대부분 섬유질로 만든 그런 박스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흙을 넣고 거기다 식물을 심어버려요. 물론 거긴 기술이 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그 조경업 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부족했어요. 또 돈이 들어가니까 안 했는데 요즘은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흙 속에만 뿌리가 들어있죠. 밖으로 안 나가죠. 옮겨 심었을 때 뿌리가 전혀 안 상하기 때문에 옮겨 심은 뿌리 그대로 가서 바로 활착이 되는 거예요. 활착률이 높아져요. 그죠? 지금 그냥 잘라서 뿌리가 잘린 상태에서 간 것들은 옮겨 심었을 때 활착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여기요? 하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용기 재배한 걸 쓰게 되면 하자 보수 비용이 그만큼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 비용을 생각을 안 하다가 요즘은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용기 재배 쪽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구하기 쉬워야 된다.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구하기 힘들면 못 쓴다. 번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시겠죠? 예, 이게 우리나라 특산식물 중에 하나예요. 잣나무. 잣나무도 한국 특산식물이에요. 예, 잣은 우리나라만 납니다. 우리가 먹는 잣은, 예, 그렇죠. 나는데 우리가 먹는 잣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요. 나무 종은. 자, 요거는 구상나무라는 식물이에요. 구상나무라는 식물인데, 요건 한국 특산 식물이에요. 그래서 한라산이나 덕유산 가야지 볼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원래 없는 나무예요. 근데 예전에 조경에서는 이 나무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 미국에 나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는 이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서 엄청나게 사용을 해요. 품종 육성까지 다 해가지고서. 걔들 보기엔 너무 예쁘다 이거예요. 수영 자체가. 수영도 이렇게 원뿔 형태로 해서 트리 딱딱 걸면 좋겠죠. 또 거기에 걔들이 매력을 느꼈던 건 바로 요거예요. 요 부분. 오른쪽에 있는 요 열매예요. 이게 솔방울이라고 얘기하죠. 솔방울처럼 생겼던 요 열매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니까 잘 모르겠죠. 뒤에 사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거기 혹시 자세히 보이시나요? 요게 재밌어요. 단순히 솔방울이 아니고요. 솔방울은 솔방울인데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약간 뭐 날개 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 자세히 보면요. 그 가오리가 딱 저길 파고 들어가다가 멈췄어요. 가오리 꼬리까지 있어요. 저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엄청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걸 가치를 알아요. 이제는. 근데 얘들이 문제는 덕유산, 한라산 정상에 산다고 했죠. 거기는 선선하겠죠. 겨울에도. 여름에도 선선하죠. 따뜻한 데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아요. 나무는 견뎌요. 예, 나무는 견딥니다만 모양이나 이런 게 제멋대로 나와요. 예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것도 있어요. 요거는 뭐가 주로 관상가치가 됐을까요? 이거 은청가몬비라는 식물이에요. 은청가몬비. 완전 피라미드 형태의 수형 자체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조경 정원 설계나 이런 거 하실 때면 수형도 봐야 되고요. 색깔도 봐야 되고요. 질감도 봐야 되고요. 느낌 이런 거 다 따지게 됩니다. 이거는 수형 자체가 일단 피라미드 수형이 되는 거고요. 거기 색깔 자체가 그냥 녹색이 아니라 흰색이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관상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소나무예요. 뭔가 좀 다르죠. 적송 잎의 색깔이 이런가요? 꽃 소나무에 저런 꽃이 피지는 않죠. 저 황금소나무예요. 금송 아니에요. 금송이라는 건 다른 식물이에요. 이거 황금소나무입니다. 말 그대로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잎이 노란 놈. 그래서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 3m밖에 안 돼요. 키가. 커봤자 5m거든요. 지금 좀 컸겠다. 많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여쭤보겠죠. 잘 잡으셨네요. 이거 나무값만 1억이에요. 한 그루가. 네. 진짜예요? 황금소나무는 없어요. 저렇게 큰 놈이 없어요. 이거요? 이거는 그 천안에 가시면요. 천안 연암대학이 있어요. 예, 천안 연암대학. 거기 그 정문에서 본관 딱 들어가시면 저기 있어요. 내일 없어지면 제가 거기는 다 지킵니다. 거기 나무들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 천안 연암대학이 LG 재단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의 정원이 그 회장님의 개인 정원처럼 돼 있는 곳이라 굉장히 멋진 나무가 많아요. 가시면. 저기 나무만 얼추마다 10억이 넘는데? 네? 요게요? 요거 나무가 1억짜리예요. 어쨌든 이게요. 하나당 1억이면 10억이 돼. 희소성이죠. 희소성도 그쵸. 저렇게 큰 나무 자체가 없어요. 그 묘목도 비싸요. 쟤들은. 왜냐면 기존은 계속 소나무 보통의 녹색의 소나무만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발견이 안 돼요. 이거는요. 어쩌다가 산 깊은 데서 하나씩 발견되면 그럼 바로 보호종으로 등록돼요. 개량 많이 했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외국에서 품종들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경제 수종이기 때문에 심어놨다 하면 10년 되면 굉장히 많이 뛰겠죠. 커지면. 나무라는 게 원래 돈 버는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세한 건 못 알려드리고요. 더 이상은. 네. 꺾어지 안 되냐고 물어보시면 꺾꽂이 되죠. 당연히. 예. 예, 됩니다. 쉽진 않아요. 원래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송진이 나오는 놈들은 번식이 잘 안 됩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요거는 비싸서요. 이거 한 그루밖에 없어요. 여기도요. 예, 한 그루밖에 없어요. 예. 근데 아니 뒤에 건 다른 식물입니다. 요거 한 그루입니다. 요거. 요 뒤에 있는 건 다 메타세콰이아라는 식물이고요. 요거 작은 거 한 그루라니까요. 예. 맨 앞에 거. 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나온 거. 그렇죠? 이 식물은 그래서 재밌는 게요. 봄 되면 봄에서 가을까지는 그냥 녹색이에요. 그냥 소나무 구분 안 돼요. 그런데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노란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지금쯤이면 훨씬 노랗게 돼 있겠죠.
단풍 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있고요. 요즘은 저게 이제 핑크색으로 드는 놈들도 있어요. 일본에는. 그 품종들도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조경업자들이 이미 다 갖다가 이미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큰 나무 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똥값 되겠지.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근데 나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나무 키우는 건 굉장히 이 투기하고 비슷해요. 예, 다 키워놨는데 다른 데서 몽땅 심어갖고 이제 몽땅 나오면 쓸모가 없어지면 그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투기성 굉장히 심해요. 나무가요 원래. 대신 투기성이기 때문에 한번 잘만 한다 하면 목돈은 엄청나게 만질 수 있는. 나무가 수입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업자들 쉽게 합니다. 그냥 정식 통관 다 해요. 지금은요. 통관 다 걸쳐서 해와요. 수입이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금지돼 있는 나무들이. 그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건 또 뒷구멍으로 다 들어와요. 업자들의 뒷구멍이 있어요 또. 그런 건 제가 못 알려드려요. 그거는. 전 업자가 아니라서. 자, 그 다음 이런 거 보시면요. 이것들도 나름 관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꽃이죠. 꽃의 색깔이 분홍색, 빨간색이거든요. 여러분 이 꽃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산사나무라는 식물이 있어요. 산사나무. 산사나무보단 산사춘 아시면 아시겠죠? 네, 산사춘. 산사춘이 뭐죠? 술이죠. 그 산사춘의 산사춘이라는 게 원래는 산사나무의 열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산사나무 열매 가지고 술 담근 게 산사춘이에요. 그래서 산사나무 열매는 원래가 위장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산사춘 드시면 위가 튼튼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사실은. 술 먹이고 위는 튼튼하게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어쨌든 그런데 그 꽃은요 흰색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붉은 꽃 서양산사예요. 그래서 이런 붉은 꽃이 피는 것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꽃도 굉장히 예쁘고요. 화려해요. 많이 피면 나무 전체에 싹 덮어버리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거기에 우리가 관상가치라고 해서 꼭 꽃만 눈으로만 보는 관상가치는 아니에요. 감상할 수 있는 거면 돼요. 이게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놈이요. 향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름이 댕강나무예요. 예, 댕강. 예, 댕강. 댕강나무. 뒤에 이름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예, 줄기를 딱 자르면 댕강 잘 잘린다 해서 댕강나무예요. 이거 한국 특산 식물이에요. 이 번식이 잘 안 돼요. 자연 번식은 안 되고요. 거의 꺾꽂이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요건 어때요? 요건 꽃은 별로 볼품은 없어요. 사실은 왼쪽 밑에 있는 거는. 꽃은 별 볼품이 없지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었을 때 열매가 관상 가치가 있죠. 네, 이게 열매예요. 꽃이 아니라. 가을에 저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또는 그 분홍색에 가까운 열매가 동글동글동글하게 달려 있죠. 있나요? 제가 아까 대충 볼 땐 못 봐서. 네, 그러셨군요. 가을에 많이 나오죠 요즘. 대충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거기에 있었나요? 제가 아까 그냥 휙 지나가서 거기를. 예. 좀작살나무에 좀작살나무. 좀작살. 몰라가지고 보라색 열매 이렇게 좀작살나무는요. 이제 뒤에 이름 관련된 거 나올 거예요. 작살나무라는 건 가지를 잘 보면요 삼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작살 대용으로 썼다라는 의미에서 작살나무예요. 근데 좀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작다란 얘기예요. 작다, 좀스럽다 뭐 이런 의미를 많이 쓰잖아요. 좀, 졸, 애기, 뭐 난쟁이 뒤에 가면 나와요. 그거는. 자, 그리고 요거는 잎 색깔 자체가 역시나 완전 녹색이 아니라 약간 흰색기가 섞여 있죠. 그 바닥에 쫙 깔리면서 가죠. 예, 눈향나무예요. 지피용으로 많이 쓰죠. 지피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암석원 같은 데 쓰시면 정말 좋은 놈이에요. 암석원, 돌 같은 게 있을 때 돌 위에 흙을 넣고 거기다 심어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을 타고서 이렇게 넘어요. 그죠? 눈향나무.
누운향나무란 뜻이죠. 눈이라는 게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아니고요. 줄여서 이제 눈이 됩니다. 눈. 네, 누웠다. 바닥에 깔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말 중에 눈 이름 붙으면 키가 작아서 바닥에 깔렸다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예.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바위를 위에서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식물이 내려오는 굉장히 멋있는 경관이 연출돼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단풍도 나름 관상 가치가 있게 되죠. 이거는 보통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느티나무 단풍이고요. 느티나무 단풍도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느티나무 단풍을 단풍 색깔별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은 아직 없어요. 단풍 그 느티나무에는 품종이 아직 개념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튤립나무라는 식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튤립나무, 튤립. 네, 뒤에 나올 거예요. 튤립처럼 생긴 튤립나무. 요즘 이것도 많이 심어요. 가로수로. 공해에 굉장히 강하거든, 쟤들이. 네. 가을에 이렇게 노란색 단풍이 들고요. 꽃이 봄에 또 독특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주로 수피를 보는 거죠. 수피. 맨 밑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하얀색의 요놈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구나. 이런 단풍도 이런 게 있어요. 옥고공원에는 없어요. 이건요. 새싹이 나올 때 저렇게 색깔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색깔이 있는 것들이. 네. 이런 핑크색이 나오는 내군도 단풍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주로 이제 그 강원도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 자작나무. 네, 자작나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작나무 처음 보세요?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심는데. 공원에 하나 있어. 옥고공원에 하나 있죠. 몇 개 있는데 두 개, 세 개, 자작나무는 한두 그루 심어갖고는 절대 모양이 안 나와요. 많이 심어야 돼요. 열로 몽땅 심어서 놔야지 자작나무 길 정도는 만들어놔야지 이게 볼만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런 자작나무는 흰 수피를 주로 보는 거고요. 얘들 같은 경우 뭔가 벗겨져 있는 느낌 드시죠? 이게 이제 플라타나스하고 비슷하긴 하죠. 플라타나스는 지저분하고 여기 굉장히 깨끗하게 벗겨진 놈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시는 것 중에 모과나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모과나무 수피도 이렇게 생겼는데 요건 노각나무라는 식물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에요. 저것도. 근데 저걸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숲이 벗겨진 거는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관상 가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적에 따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제주도 가시면 미로원에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 미로원인데 식물들을 심어서 이렇게 빽빽하게 키우고 싶어요. 빽빽하게 키웠는데 얘들은 계속 자라겠죠. 그럼 제가 길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막 가지도 쳐야 되고 할 거예요. 또 가지와 가지가 서로 엉켜서 빽빽해져야만 해요. 그죠? 이런 놈들을 일명 전정에 강한 애들, 내 전정성이 강한 애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가지를 쳤을 때 새 가지가 막 나오는. 네가 나 두들겨 패 그럼 나는 새 가지 내보낼래. 저항력이 뛰어난 놈들에게요. 레지스탕스들이에요. 이거 전부 다. 그런 식물들이 여기에 이제 주로 울타리용으로 많이 씁니다. 울타리용. 그래서 여러분이 길가 가지다가 많이 보는 쥐똥나무 보면 매년 잘라내요. 그래도 매년 나와요. 네가 나를 죽일 거냐? 난 나갈 거다가 계속 나와요. 그런 식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분재용으로 쓰는 것들도 보면 막 잘라내고 휘고 맘대로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버티고 살아야 되죠. 이게 맹활력이 센 애들이에요. 애들이요.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힘이 센 것들. 자, 그 다음 요즘 들어서 하는 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조경박람회나 이렇게 갔을 때 요렇게 용기에다 식물 키워서 팔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게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 갖다 그냥 땅 파고 그냥 묻어버리면 돼요. 물론 이 용기는 빼내야죠. 용기는 빼내고. 그러면 하자율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용기 재배가 이제는 유행을 한다. 용기도 요즘 싸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보온하고 이런 문제는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잠시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53분이나 됐네. 생명도시 시흥